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운용 가능한 무기체계 등과 함께 처음으로 공개됐다. KF-X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의 재원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 전투기의 길이는 16.9m, 높이 4.7m, 폭 11.2m다.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으로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다. 이 전투기는 최신 항전 장비와 능동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및 최신 센서 등을 탑재할 뿐 아니라 고기동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카이 측 설명이다. 최대 탑재량이 7,700kg에 달하는 데다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가 설치돼 다량의 무장이 가능하다. 카이 측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아이리스-T, 유럽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공대제 미사일을 탑재한다고 설명했다. 미티어 미사일은 사거리 200km, 마하 4 이상의 속도를 자랑한다.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제 유도무기 무장도 가능하다. KF-X는 4.5세대 전투기라며 F-35A보다 운영비용이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 능력이 더욱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KF-X 운용비용은 현재 공군의 F-15K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카이 측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접휘탑 능력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발비만 총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현재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CJ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19년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를 통해서 KF-X 전투기 실물 모형이 전시되었는데요. 카이의 설명대로라면 5세대 전투기로 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확실하네요. 접휘탑 능력 강화를 위해 미티어 미사일 4발은 기체 내부에도 탑재할 수 있다. 라는 설명에서 한국형 스텔스기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정말 기대되는 한국형 전투기입니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실제 장착 가능한 무기체계와 함께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 ADX 2019 프레스데이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가 제공한 재원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 모형 전투기의 길이는 16.9m, 높이 4.7m, 폭 11.2m의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이며 최고 속력은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다. 참고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주력 스텔스 전투기와 재원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22 랩터는 길이 18.9m, 높이 5.08m, 폭 13.56m, 자체 중량 22,700kg, 작전 반경 2,430km, 항속거리 5,400km, 최대 속도 마하 2.5이며 레이더 탐지거리는 200에서 240km에서 1제곱미터 표적을 감지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F-22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이지만 F-22가 시험 모델이라면 양산형 모델인 미국의 F-35의 길이 15.67m, 높이 5.28m, 폭 10.67m, 자체 중량 23,000kg, 작전 반경 1,100km, 항속거리 2,222km, 최대 속도 마하 1월 6일 레이더 탐지거리 160km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은 지난 3월에 2대를 처음 도입했고 지금까지 총 8대가 들여왔다.
올해까지 5대가 추가로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내년에 13대를 도입하면 총 26대가 전력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T-50 100파의 길이 19.80m, 높이 6.05m, 폭 14m, 자체 중량 18,500kg, 작전 반경 1,300km, 항속거리 5,500km, 최대 속도 마하 2.4, 레이더 탐지거리는 350에서 400km에서 2.5제곱미터 표적을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혔다. 다만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중국은 제220은 작전 반경이 2,000km라는 주장만 했을 뿐 아직 재원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카이 측은 이 전투기에 대해 최신 항전 장비와 능동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및 최신 센서 등이 탑재됐을 뿐 아니라 고기동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포드가 설치돼 있고 최대 탑재량이 7,700kg에 달해 최대 무장 시 상당한 전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이 측은 출격 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아이리스-T, 유럽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공대지 미사일을 무장 가능하다고 밝혀 공중전에서 화력의 압도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외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도 장착 가능하다고 전했다. 통상 스텔스라고 불리는 저피탐 능력의 강화를 위해 미티어 미사일 4개는 기체 내부에 탑재가 가능하다. 카이 측 자료는 한국 공군 전력을 유지하고 미래 전장 운용 능력을 갖춘 항공기이며 생존 확률을 높였고 협동작전, 후속 지원 시스템, 공중무쇠 확보, 그리고 지해상 정밀 타격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전투기의 항속거리 2,900km를 감안하면 작전 반경은 1,300에서 1,400km 정도로 추산되며 단순히 한반도 방위만을 목표로 한 전투기가 아님을 유추할 수 있다. F-35E가 5세대 전투기라면 KF-X는 4.5세대 전투기에 해당한다. 카이는 KF-X의 외형은 F-35E와 비슷한데 운영비가 F-35E의 절반 수준이며 기동 능력은 더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KF-X의 운영비는 현재 공군 주력기인 F-15K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5세대 전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스텔스 능력은 개발 완료 후 계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대 공중전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격언으로 퍼스트룩, 퍼스트샷, 퍼스트킬을 거론한다. 굳이 설명하자면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먼저 제압해야 한다는 말이다. 과거의 기동성과 고무장을 중시하던 공중전의 판도가 센서 융합 기능으로 인해 판도가 바뀌었다. 특히 첨단 레이더 장비의 성능이 공중전 승패에 결정적 열쇠를 쥐게 됐다는 뜻이다. 이번에 공개된 KF-X 사업에서 밝힌 한국형 전투기의 경우 능동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기계적 안테나는 안테나를 회전시키거나 경사로 레이더 빔과 전파 방향을 조종해 적의 위치를 탐지하는 방식이었다. 즉 미지의 적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하늘 전체에서 적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레이더를 회전시켜야 하며 또 요격에는 다른 색적 레이더를 상하 좌우로 회전시켜야 한다. 양쪽 모두 시간이 걸리고 기계적 고장의 원인이 되며 음속을 넘는 속도에서 교전이 벌어질 때 또는 미사일의 공격에는 특히 취약점을 드러낸다. 반면 능동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는 마치 잠자리의 겹눈처럼 레이더 안테나에 배열된 소자들이 개별적인 반도체 증폭 및 위상 변이기를 갖추고 있어 전파의 송수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각 소자에서 독자적으로 빔을 송출하고 편향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반사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소자에서 편향된 빔의 특성이 모두 다르다. 즉 거의 전방위적 탐지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는 발신기의 반도체를 사용함으로써 스펙트럼 확산이 훨씬 쉬워지고 탐지성, 은닉성에서 높은 성능을 발휘하게 되면서 다량의 정보를 처리하고
위협이 되는 대상의 우선순위를 단시간에 파악하는 AI 기술이 가미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국은 지난 2007년경 FA-50에 영국 셀렉스사의 AESA 레이더인 픽센 501을 장착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결국 좌절됐다. 제품은 영국산이지만 부품이 미국산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 미국산 전투 장비의 수출과 수입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뒤따르는데 삼국 간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고 제조사의 레이더 개발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최신형 레이더를 장착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대한민국도 한국형 레이더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 지금 추세라면 10여 년 후에는 군사강국이라면 어느 나라든 AESA 레이더 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연구 중인 AESA 레이더 기술은 미래 전력화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레이더를 개발하더라도 현재 우리 공군기에 장착할 수는 없다. 미국산 전투기는 지적 소유권이 미국 회사에 있기 때문에 미국 기술로 생산된 전투기에는 한국산 레이더 장착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것이 자국의 기술력으로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가 가지는 힘의 차이다. 한국 공군은 현재 미국산 전투기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호환되는 무기체계만 탑재가 가능하다. 이는 전투기와 첨단 기술에 한해서 철저히 미국에게 지원받는 동시에 통제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 기술로 고성능 레이더를 개발하고 나아가 전투기까지 자체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미국이 과연 좋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미국 입장에서 지금은 한국이 항공산업의 걸음마 수준이지만 어느 순간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자가 된다면 곱게 볼 리 없고 양국 간 입장도 불편해질 상황이다. 여러 정황상 방위산업 기술의 국산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참고로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에 탑재된 레이더 APG-63일, KF-16에 탑재된 레이더 APG-68은 유감스럽게도 기계식이다. 한편 이번 ADX 서울 2019를 준비한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실물 모형을 시제품 출시 전에 먼저 공개한 것에 대해 8조 원이나 들어가는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인 KF-X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대국민 중간 보고 차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KF-X 사업은 2016년 1월에 개발을 시작했고 지난해 6월 기본 설계를 완료했으며 현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했다. 최근 북한 핵개발에 대한 억지 및 대응 수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이 수단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원자력 잠수함이다. 원자력 잠수함의 필요성과 확보 가능성, 기타 제반 문제에 대해 국내 잠수함 전문가 중 1인인 안병구 예비역 해군 준장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해군 사관학교 28기인 안병구 제독은 대잠수함전 교관, 잠수함 사업단 요원, 한국해군 제1번 잠수함 장보고 함초대 함장, 잠수함 전대장, 잠수함 전단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2005년 전역 후 대우해양조선 상무를 역임했으며 저서로 잠수함과 함께 잠수함, 그 하고 싶은 이야기 역서로 10년 20일이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재래식 잠수함은 성능상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잠수함은 문자 그대로 물속으로 다닐 수 있는 배다. 인간이 쉽게 관측하기 힘든 수중으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등장하자 획기적인 전쟁 무기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초창기의 잠수함, 즉 재래식 잠수함은 급할 때 물속으로 갈 수도 있는 배였지 물속으로만 다니는 배는 결코 아니었다.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라는 추진 체계로는 도저히 항해의 전 과정을 잠항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잠항 시 쓸 전기 모터의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부상 항해 또는 스노클을 통한 잠망경 깊이 잠항을 하면서
디젤 엔진을 작동시켜야 한다. 그러나 대잠전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때 적에게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다고 배터리를 한번 충전해서 아주 오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해군의 재래식 잠수함 209급의 경우 완충해도 전속력을 내면 불과 1시간 만에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 버린다. 이러한 재래식 잠수함의 기술적 한계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후기 독일 해군의 유보트 잠수함들이 연합군의 대잠 항공기들에게 도륙을 당하면서 충분히 드러난 바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원자력 잠수함은 우리의 실정에 필요한 전략 무기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자로라는 새로운 추진 체계가 잠수함에 탑재되면서 잠수함은 비로소 물속으로만 다니는 배가 되었다. 원자력은 작동시키는데 산소가 전혀 필요치 않으므로 수중에서도 무한정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순항미사일, SLBM 등의 무기체계가 잠수함에 통합되면서 잠수함은 적이 함선을 공격할 뿐 아니라 적국 내륙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심지어 핵무기로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전략 무기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미 북한은 작년 11월 사거리만 3,000km, 탄두 중량이 7톤에 달하는 화성 15호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 미범토에 대한 핵 투발 수단을 보유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2016년에는 SLBM인 북극성 1호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를 가장 은밀히 행동할 수 있는 수중의 미사일 발사 기제인 잠수함에 싣는다면 북한은 핵병기 개발의 완결성을 얻으며 더 나아가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핵선지 공격도 가능하다. 이에 맞서 전쟁 억지력, 즉 유사시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나라 역시 바닷속의 전략 미사일 기제인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해군의 재래식 잠수함인 209급과 214급. 재래식 잠수함은 이미 잠항 능력과 피탐지 능력 면에서 한계에 도달했다. 안재덕이 초대 함장을 맡았던 장보고함은 1992년에 취역했다. 북한은 이미 1960년대부터 소련제 위스키급 잠수함을 보유했고 1970년대부터는 소련제 로미오급 잠수함의 자체 건조를 시작했으니까 우리의 잠수함 보유 역사는 무려 30년이나 늦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잠수함이라는 무기체계가 매우 비싸다는 점이다. 1980년대 초반에 미국이 퇴역하는 탱급 재래식 잠수함을 한국 해군에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운용비가 너무 비싸 당시의 한국 해군은 고사한 바 있다. 하물며 원자력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더욱 비싸고 정교한 무기체계다. 때문에 그 획득 규모와 방식은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 이미 해군 조함단 내에 362사업 단을 설치,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안재덕은 이 362사업 단의 존재 여부 자체에 대해 강한